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신고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희망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어린 시절 당한 학대의 기억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우리의 공부는 커가는데도 해마다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집계된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38,92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의 92.1%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동일 신고는 557건으로 1.3%, 일반 상담은 2,761건으로 6.5%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학대 신고가 25,380건, 82.1%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대 가해자가 82.1%가 부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은밀하고도 잔혹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학대 관련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가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학대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방임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 또는 치사죄 및 아동학대 중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인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직무상 아동들을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이 돌보미,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자 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고, 학대조사 공공화와 함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아동학대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된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상호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하며 동행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합니다. 현장 출입 범위도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되었으며 학대 행위자의 현장 조사 거부 시 불응 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현장 조사 이행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 사례관리를 주도하면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재학대 방지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교와 지자체를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학교 예비 소집을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 안전 점검 및 입학 단계, 출석 확인을 통한 이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복지사 등을 통해 방학 기간 및 신학기 모니터링, 가정 방문 등을 실시하여 위기아동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가정 방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문 인력인 공무원 대상으로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잔혹해지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새로 도입된 즉각 분리제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주요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 아동이 보이는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행위, 또 아동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유기 방임하는 행위라고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아동학대는 이렇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학대에 대해 살펴보면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손, 발로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핥히는 행위, 도구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와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파리채, 회초리, 효자손,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체벌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익숙한 도구를 사용한 체벌도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례를 보면요. 지갑에서 지폐를 훔친 10살 아동에게 친부가 체벌을 가한 사례인데요. 아이의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파리채로 아이의 허벅지와 팔을 10회 정도 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미하고 익숙한 체벌이라도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신체학대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거지 베란다에 소변을 보고 장난을 치고 있는 3세 아동을 발로 차서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한 계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신체학대의 유형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의 의심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찰 가능한 아동학대의 반응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신체적 반응을 살펴보면 신체학대의 경우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과 회복의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손바닥, 발바닥, 등, 엉덩이에 담뱃불 자국, 양말 모양, 장갑 모양, 도넛 모양의 상처,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 자국, 팔, 다리, 목 등의 묶은 줄 자국의 화상,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처럼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보일 경우 신체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지나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 행동으로도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다음에 징후를 보이는 아동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거나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보이는 경우 신체학대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신체 상흔에 의한 두려움,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감,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체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또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즉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거나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 보호자의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습관처럼 뱉는 이와 같은 말들도 아동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어떤 말들은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말이라 해도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사례를 보면 8세 아동이 휴대전화를 여러 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휴대전화를 아동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깨뜨린 행위를 정서학대로 보았고, 부모가 아동에게 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고 잠옷 차림과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아 1시간 방치한 행위도 모두 정서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학습 강요 사례인데요. 고3 수험생인 A군, 초등학생 때부터 하루에 16시간 앉혀두고 공부시키고 성적이 떨어지면 때리거나 밥을 굶기기도 하였습니다. 1등만을 강요하는 엄마가 무서워 A군은 모의고사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어머니가 성적표 위조를 알게 될까 두려워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서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은 어떤 의심 징후들이 있을까요? 정서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발달 지연이나 성장장애, 신체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로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동을 하기도 하며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수면장애, 놀이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도 정서학대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행동이나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발달 지연, 심할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부모와의 접촉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학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성학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및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은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법원은 4세의 아동에게 자위 행위를 지켜보게 한 친부에 대해 피해 아동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바 있습니다. 성학대 피해 아동은 어떤 의심 징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학대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 징후의 경우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생식기에 생긴 상처, 긁힌 자국, 회음부, 질, 항문 부위의 출혈이나 멍, 항문 손상, 10대 이전의 성병 감염, 임신 역시 성학대의 반응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성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래들보다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묘사를 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한 비행이나 가출을 하려고 하고 우울, 불안 증세를 보이며 저조한 학습 수행을 보이는 등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한 행위,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아동을 방치한 행위 등도 모두 방임에 해당합니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에 대한 방치 행위,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최근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타 지역으로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에 방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친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다른 대체 교육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모두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나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도 유기에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럼 방임 피해 아동은 어떤 의심 징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나 치과 치료 등 의학적 치료의 부족, 아동의 몸에서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임을 당하는 아동은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기도 합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수업 중 조는 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유형과 의심징후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학대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징후들이 아이들이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은밀하고 잔혹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 반복되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보다 예민하고 세심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의심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이후 주의해야 할 점과 피해 아동의 보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동학대의 유형과 주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동학대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외에 의심스럽지만 신고하기 주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적인 멍이나 상처가 발생할 경우,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할 경우 신체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고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면 정서적 학대를 의심할 수 있으며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이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이거나 불결한 환경,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이 보호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을 때 방임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보이는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일 경우 성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할 때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때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하며 아동이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이나 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역시 아동학대의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도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 개라도 체크된 경우에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와 같은 의심 징후가 있을 경우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할 때는 피해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학대 의심 상황, 피해 아동 인적 사항, 아동학대 행위자 관련 사항, 신고자 관련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신고를 하실 때는 아동학대의 유형, 정도, 심각성, 발생 빈도,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의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고 가정이나 집단 내에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학대 행위 의심자의 심신 상태, 현재 상황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학대 의심 징후가 보인다면 정보의 부족이나 설마 하는 생각으로 망설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가 부담스러울 경우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하셔도 되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아이지킴콜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대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증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아동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신고 시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고 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고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하며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신고자는 신고 후에 신고 내용과 학대 피해 의심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후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피해 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 출동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즉각분리 등 분리 보호를 합니다. 피해 아동, 아동학대 행위자, 주변인 등을 조사하여 학대 피해 정도와 학대 피해 사실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아동을 만났을 때 신체에 상흔이 있는지, 아동의 피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때 조사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출동한 현장에서 응급조치 또는 즉각 분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행위 등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을 원 가정에 그대로 보호하면서 살피거나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대가 심각할 경우에는 고소, 고발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보호계획을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와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대 행위자에게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사례 점검을 시행하여 종결 요건에 부합할 경우 사례 종결을 하게 됩니다. 사례 종결을 하더라도 아동의 안전 및 재학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관리도 진행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피해 아동과 아동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 및 교육 실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지원 및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와 입원 등 의료적 자원 연계, 분리보호 중인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 복귀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합니다. 그러면 신고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제62조의 2에 의해 보장됩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 엄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범죄신고자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신고자를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계, 신고자를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보호,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 출석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신고 방법,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절대 약자인 아동들에게 여러분의 세심한 보호와 신속한 신고는 아동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세 장의 메모가 구한 아이. 2021년 1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레스토랑. 한 가족이 식사를 하러 옵니다. 부부는 자신들과 4살 된 딸아이가 먹을 음식만 주문하고 11살 된 아들이 먹을 것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각기 자기 접시에 음식을 먹고 있는 부부, 4살 딸. 마스크를 쓴 채 혼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소년. 미심쩍은 표정으로 이 가족의 모습을 보는 매니저. 학대받은 아이라는 직감이 든 매니저는 종이에 괜찮니? 라고 적은 뒤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소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쪽지를 본 소년은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미심쩍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소년의 반응을 확인한 매니저는 쪽지에 OK라고 쓴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즉시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양부와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고 신고 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고, 이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39,005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2020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으로는 중복학대가 48.3%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 28.3%, 신체학대 12.3%, 방임 8.9%, 성학대 2.2%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학대의 경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39.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서학대, 방임이 3.5%,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이 3.2%, 또 모든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은 0.1%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3세에서 15세가 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세에서 12세가 22.5%, 만 7세에서 9세가 19.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세 미만 영유아의 학대 비율이 2%로 낮은 것은 실제 학대 건수가 적다기보다는 피해 아동의 연령상 피해 사실이 외부로 노출될 확률이 낮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아동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81.1%로 아동학대 사건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리 양육자가 9.5%, 친인척 5.4%, 타인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 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보면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3.6%였으며 친모는 35.4% 발생하였고, 계부 1.9%, 계모 1.0%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7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는 신고 의무자와 비신고 의무자로 구분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총 38,929건 중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8.2%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가 9.8%로 가장 높았습니다.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접수는 71.8%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르치는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66%에 이르지만 이를 신고한 경험은 19%로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이 앞으로 당할 피해에 대한 걱정과 여러 현실적인 우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인다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의 현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신고 의무자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피해 아동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인 이유를 보면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라고 대답한 비율이 33.8%, 아동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라는 대답이 32.5%였으며 이 밖에도 가해 주 양육자의 위협, 신고 후 진행 절차에 대한 불신, 신고 후 소송에 시달릴까봐 망설였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특히 25개 직군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데이브 펠처는 12살까지 친어머니로부터의 가혹한 아동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데이브를 굶기고 욕실에 가두기도 하고 또 끔찍한 신체적 학대를 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데이브는 학교 친구들의 음식을 훔쳐 먹다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선생님의 신고로 학교로 소환되기도 한 데이브의 엄마. 하지만 그때마다 완벽한 연기로 데이브의 어머니는 사건을 무마합니다. 학교에서 문제아로만 알았던 데이브를 유심히 지켜보던 선생님은 끈질긴 관심으로 데이브의 행색과 몸에 가득한 상처들을 학대로 인해 나타난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이 당국에 신고함으로써 사건은 밝혀져 데이브는 아동보호소로 위탁되었습니다. 이후 위탁 가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데이브는 18살에 미 공군에 입대하여 걸프전에 참전하여 무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데이브는 그의 감동 어린 이야기와 어린이 사랑운동으로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책임감과 사명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의무가 있는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신고 의무자인 경우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요청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있으며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이 바로 내 아이의 행복일 텐데요. 하지만 아이를 보살피고 잘 자라게 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앞서 보신 화면처럼 아이가 싫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부모와 아이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 속으로 난 아이인데 아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라는 부모님들도 많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처음 부모가 되신 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죠. 부모에 집중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유아교육 전문가 김경란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시간 주제가 나도 부모는 처음이라인데요. 사실 육아라는 것이 그 낳았을 때 기쁨만으로 그 과정을 다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요즘에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잘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을 많이 뵙는데요. 일단 양육을 할 때 그 아이 자체가 인격체라는 건데요. 네. 우리가 아이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양육에 더 어려움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아이를 만나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인격대로 만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길을 조금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부모란 의미부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할 때도 시간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처럼 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요.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서 더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네. 아이에게 그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아이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아이를 출산한 그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필요한 옷이라던가 침구리라던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재우면 좋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반면에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 그 다음에 아이에게 어떤 부모를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모가 된다라는 거는 20년 정도, 짧게는 20년? 네. 그래서 아이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양육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딘가 길을 떠날 때 지도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요. 아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20년 동안에 그런 지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가 없을 뿐만 아니고 가장 아이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게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네. 정말 잘하고 싶은데요.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부모가 될지 어떤 부모 역할을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은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양육의 경험을 그대로 되물림한다라는 게 가장 더 어려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나쁜 경험들,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부모가 되고 싶었다라는 그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다면 훨씬 더 좋은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정말 제일 중요한 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일 간과하고 있는 것이 나도 부모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정말 부모도 교육이 제일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 양육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가 키우기 힘들고 아이는 조금 제멋대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와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의 발달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지 아이하고 상호 소통하고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와 상호 신뢰를 갖는 것 그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긍정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요. 많은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어린아이들의 그 어린 시기의 부모와의 양육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 전반에 걸친 관계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젖은 기저귀를 갈아준다라던가 네. 그다음에 배가 고프다라고 울었을 때 민감하게 네 울음소리만 듣고도 배가 고프구나라고 아이의 아. 어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던가 네.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은요, 아이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오니까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네.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것처럼 세상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겠지.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이런 인간관계의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안정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영유아기에는 아이가 뭘 모를 거야. 네. 그러니까 좀 너의 이런 요구사항은 좀 내가 힘들고 이럴 때는 조금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정말 그 시기에 민감하게 부모가 반응을 해주는 그 애착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린다면 안정애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울음으로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내 울음소리를 듣고서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몸이 아픈지 이거를 민감하게 울음소리만으로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곁에 두고 있다면은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생기는 건데요. 네. 이런 안정애착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애착된 부모님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이가 주변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있더라도 만져볼 수 있고, 그래서 아이가 우리가 베이스 캠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님하고의 어떤 안정애착이 형성되면은 마음껏 세상을 나가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기의 첫 1년 정도의 기간이 부모님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기간인데요. 네. 그런 신뢰가 형성된다면은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또 다른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멀리 나가서 세상을 탐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건 물론이고 신체적인 것, 인지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하고의 안정애착을 토대로 해서 아이가 계속 잘 발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린 시기에 부모와 자녀의 어떤 안정애착, 그래서 네. 우리 아이를 민감하게 요구를 잘 돌봐주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정애착이라는 게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서로가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다라고 바꿔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 참 네. 자주 하죠. 네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언어로 표현을 못하는데 저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우리 아이가 졸려온지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어머님이나 부모님을 뵌다면 이미 안정애착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이 안정애착이랑 반대로 뭐 스킨십이 충분하지 않고 좀 아이의 반응을 제때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면 네. 사실 이제 그건 이제 불안정한 것으로 이제 또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건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안정애착의 반대말은 불안정애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내가 배가 고프거나 그다음에 기저귀가 젖거나 이렇게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더라도 부모님의 상황이나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상대방의 상황과 내 상황을 보아야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아이의 상황은 보지 않고 부모님의 상황을 먼저 고려한다면 그게 바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거지요. 네, 그렇군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이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부모님들께서 가끔 되게 온정적이지 않으신데 네. 나는 참 따뜻한 부모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셔서요. 네네. 이렇게 조금 객관적인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스트 하나만으로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자녀 양육 태도는 아이를 만난 다음부터 자녀와 모든 관계를 떠날 때까지 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행동이고 그 양육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결국은 부모님의 어떤 양육 태도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 스스로 자신의 양육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부모님들의 어떤 양육 태도를 보면은요. 부모님께서 처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께서 어린 시기에 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양육 경험, 아, 맞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되물림하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어렸을 때 나는 이 다음에 엄마가 되면 저렇게는 안 할 거야. 나는 아빠가 네. 되면 저런 아빠 모습은 안 보일 거야 라고 말함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그대로 다시 반복한다라는 게 좀 어려움인데요. 근데 사실 진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래, 나는 엄마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난 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그게 정말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내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네. 내가 엄마가 되면 하지 않아야지 했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 부모님의 어떤 행동 유형을 보면은 권위적인 부모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권위적인 부모인지 아니면은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와 의사소통도 적절하게 잘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부모인지 아니면 아이가 때를 부리면은 그래 이게 너의 길을 살리는 거야 라면서 모든 걸 허용하는 네. 그런 부모의 유형도 있습니다. 네네. 부모님들께서 나의 양육 태도를 점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요. 네. 나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양육 태도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정말 말은 쉽지만 이게 나 자신부터 점검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점검하신다면 네. 그동안 오랜 시간 해왔던 유형이 아주 조금씩 바뀌실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너 짝꿍이랑 잘 지내고 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의 대답은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요. 조금 더 아이가 크면서 알고 싶어지는 게 더 많아지세요. 네. 심지어는 어떤 부모님께서는 아이 머리에 블랙박스를 장착시켜서 보내고 싶다. 그만큼 네. 아이의 일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많이 대답을 안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어떤 때 대답을 하기가 싫으세요? 좀 피곤하거나, 귀찮을 땐 당연히 이제 대답하기 싫죠. 네. 그리고 또 별일이 없는데 자꾸 물어보면 뭐 지어낼 수도 없고, 그쵸.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네. 하죠. 예. 그리고 또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엄마 나 오늘 민수 때려주고 싶었어 오, 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께서는 가슴이 철렁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돼. 친구는 때리면 안 돼. 맞아요. 사이좋게 지내야 해.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술술한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왜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나 학교 가는 거 힘들었어 그랬을 때 너 정말 학교 가는 거 힘들었구나. 네. 나 숙제가 많아서 싫어 그랬을 때 그래 아빠도 너를 보면서 아유 나는 저렇게 숙제하라 그러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 네. 그다음에 뭐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이런 말 아닐까요? 나 학교 가기 싫어. 하루 종일 게임만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쉬고 싶어. 예. 네. 부모님들은 정말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야, 아빠도 학교 가는 거 싫었는데 잘 참고 다녔었는데 너도 그러니? 너 아빠랑 똑같구나. 네. 그 다음에 아빠도 게임하지 않고 회사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너도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네. 아마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술술 털어내는 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아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공감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쁜 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시기보다는 타이르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훈계하시거나.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반응이 많으니까 아이는 점점 입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는 귀 기울여 눈 맞춰 잘 들어주시고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제 말씀을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 네 마음이 그랬구나 라고 하신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네. 아빠도 게임하고 학교 가기 싫고 회사 가기 싫지만 갈 거야. 네. 너도 오늘 학교 가기 싫고 게임하고 싶지만 학교 잘 다녀오렴. 학교는 가야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아이들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부모님 앞에서 네. 많은 이야기를 술술술술 꺼내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일단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워낙에 좀 많이들 하시니까요. 이게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아라고 할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제 또 일상생활에서 바쁘다 보니 무슨 말이야 가야지 얼른 빨리 준비해라고 이제 사실은 다그치거나 해결책만을 먼저 꺼내놓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아이들이 꼭 해결책을 부모에게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대화를 이제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훨씬 더 쉽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이들도 내가 학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단지 학교 가기 싫어. 나 오늘 좀 피곤해. 학원 안 가고 게임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때 아이가 원하는 거는요. 아,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럴만해. 라고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하게 꿀팁을 얻고 네.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누구든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이 모든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나눴는데요. 나를 돌아보고 또 자녀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실천한다면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지연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나도 부모는 처음이라는 엄마 아빠들은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요? 라는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김경란 교수님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아이의 특성을 한번 이해해보자인데요. 사실 그 부모에게서 나왔는데 아이들마다 어쩜 이렇게 그 특성이 다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이 모두 다릅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성장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조금 더 빨리 걷는 아이, 조금 더 느리게 걷는 아이, 또 조금 더 말문이 빨리 트여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는 아이도 있고요. 네. 또 아이들의 경우에 사춘기가 언제 오는지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양육의 어려움을 누가 더 빨리 경험하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세상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부모님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 아이들을 키우시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아이의 교육 정책을 모두 결정한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를 내가 관찰해서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옆집에 이 아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만큼만 우리 아이가 좀 했으면 해서 사실 적용을 시켜보지만 결과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늘 다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우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다, 셋이 있다 했을 때도 우리 집 아이도 또 다른 면이 있지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의 기질을 알면은 훨씬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쉬운 수 있는 그런 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얼굴이 다른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얼굴 정말 다르죠. 그다음에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는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네. 라고 말씀하시고 얼굴 모습이 다르기도 하지만 표정이나 어떤 대처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쟤 왜 저러지? 그런데 원래 저래. 쟤는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그랬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그 원래 그래 이런 말에 대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네. 우리 아이는 원래 어땠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활기찬 아이도 있고요. 네. 조심성이 많은 아이도 있고요.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거면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는 아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질이라는 걸 아시면은 아이를 훨씬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질로 따지면 이게 뭐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기질은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 성향, 성격인데요. 네. 좋고 나쁨의 경우보다는 부모님께서 잘 알고 대처하시면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기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기질인데도 잘 모르고 계시면 그걸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질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알렉산더 토마스라는 아동학자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 체스라는 그 의학 박사가 1970년대쯤부터 미국에서도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왜 똑같은 상황인데 아이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지? 왜 어떤 아이는 지금 막 새로 어린이집을 왔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어떤 아이는 한 달 내내 울기도 하지? 네. 이건 무슨 이유일까? 이런 거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이론이 바로 기질 이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순한 아이, 느린 아이, 까다로운 아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순한 아이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적응도 잘하고요. 네. 또 얘가 좀 울 것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도 방긋 웃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대처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는요. 부모님들께서 제일 꺼려하시는 힘들죠. 네,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라고 네. 표현하시는 아이가 이 까다로운 아이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기가 원하면 끝까지 추구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싫다고 하면은 부모님께서 아무리 강요해도 강하게 거부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조금 불규칙해서 제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무엇을 먹고 이런 것들이 좀 불규칙하다 보니까 네. 특히 양육을 하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느린 기질의 아이가 있는데요. 네.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다가섭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상황이 됐을 때 다가가는 것도 어려워하고요.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꼭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근데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 다르네요. 근데 사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지 뭐 이렇게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좋고 나쁨보다는 네.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점은 더 좋게, 그다음에 나쁜 점이라 하더라도 좋은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럼 아이들의 기질을 좀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한다면 우선 순한 기질의 아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순한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환경에서도 크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낯선 음식도 먹으라 그러면 잘 먹고요. 네.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장난감을 빼앗아도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그렇게 흐느껴 울지 않으면서 친구가 갖고 싶은가 보다. 네. 네,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순한 기질 아이가 가장 좋은 점은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라는 네. 거지요. 네.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도 잘 지내고요.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쉽게 다가가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님이나 주변의 지시에 잘 따르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순한 아이인데도 뭔가 이렇게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순한 아이이기 때문에 배려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본인은 배려를 못 받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순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순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요. 아이가 좋은 것을 먹을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눈을 더 크게 뜬다라던가 아니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른다던가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아이가 싫어할 때는 눈을 한번 깜빡인다던가 이런 작은 단서를 보시고서는 지민아 이거 싫어하니? 네. 그럼 안 먹어도 괜찮아. 안 먹어도 괜찮은 거니까 다음에 싫어하면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는 자기가 좋고 싫음을 표현할 기회를 갖고요. 네. 너무 많이 힘들지 않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한 기질의 아이는 많은 교사나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네. 배려하지 않고 키운다면은 나중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배려해 주실 필요가 네. 꼭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좀 부모님의 좀 더 아주 세밀한 그런 관찰이 좀 필요한 아이들이네요. 네, 오히려. 많은 배려가 네. 필요한 그런 아이가 순한 아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기질이 또 있을까요? 네, 그다음 이제 까다로운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까다로운 아이 그러면 우리 집 아이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반면에 까다로운 아이에게 장점이 참 많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요? 까다로운 아이는요, 아나운서님도 보셨겠지만 얘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금방 굉장히 명확하죠. 네,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싫고 좋음이 분명히 나타나고요. 아무리 둔감한 주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는 트럭을 좋아해. 저 아이는 국수를 좋아해. 네. 저 아이는 저건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하면서 상황을 배려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한 아이들보다 까다로운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하게 되네요. 네, 반대로. 싫어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아이 입장에서 많은 거를 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죠. 네, 너무 이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까다로운 아이들의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네, 심지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네. 까다로운 아이에게는 놀잇감을 양보하라던가 너 이거 참고 한번 해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까다로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까다로운 아이가 때를 쓴다고 해서 네. 안 된다고 말씀하신 상황인데 해주신다던가 아. 누가 봐도 그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해주자라고 네. 하시는 경우는 금하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마트에 갔는데 지난주에도 샀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엄마 나 저 트럭 사고 싶어. 아이고. 네, 그랬을 경우에 네. 안 돼. 너 집에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런데 아이가 사줘. 네. 사달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누워서 때를 쓰게 되면은 생각만 해도 난감하시죠. 난처하네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네. 위기이죠 부모님께는. 그렇죠. 할 수 없이 사주자. 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이 아이의 때는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때를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양육에 있어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처음부터 되는 거는 때 부리기 전에 그거는 괜찮아. 그건 엄마가 해주려고 했었어. 그건 너한테 필요한 거야. 네. 라고 해주시고요. 절대 안 되는 거는 아이가 너무 많이 때를 부리고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시더라도 지민아 네가 그렇게 때를 아무리 부려도 그거는 안 되는 거야. 한 번쯤은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다는 네. 얘기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때를 부려도 안 되는 게 정말 있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때를 부리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안 해주시네? 이런 경험을 한번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그리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하시면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면은 까다로운 아이의 기질도 저는 참 매력적이라고 네. 생각해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단순하게 그냥 까다로워서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멋진 자기 개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거네요. 그 맞습니다. 기질이.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기질에 또 다른 기질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느린 기질의 아이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 느린 기질 아이들 참 싫어하세요. 좀 답답해 하시는 면이 있죠. 그리고 일단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아이가 못하면 속상하셔 하는 부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맞아요. 특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빨리빨리. 그렇죠. 예, 우리 모두가 선호하는 빨리빨리와 가장 반대에서 행동하는 네. 아이가 느린 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3월이 되었을 때 친구가 바뀌고 교실이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면 유난히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 예, 네. 그다음에 낯선 환경, 낯선 음식에 대해서 주춤주춤하는 아이들. 느린 아이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네네. 느린 아이는 돌다리를 두들겨서 건너가는 사람을 관찰한 다음에 아, 저 돌다리는 튼튼하구나 라고 건널 수 있는 아이예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안정적인 아이네요. 네.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절대 많은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아이예요. 네.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께서 서두르시고 빨리 해봐라고 재촉하시면은 점차 자신감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혼자 하는 연구라던가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람을 사귀면서 처음에는 낯설어서 못 다가갔지만 사귈수록 아주 진국으로 가는 그런 성향이 바로 이런 느린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느린 아이에게 있어서 꼭 배려하실 거는요. 아이가 원할 때까지 조금 손잡고 기다려 주시는 것. 네. 아이가 다가설 때까지 부모님께서 괜찮아하고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느린 아이에게도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어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자기가 판단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선뜻 앞으로 잘 자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부모로서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모로서의 나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부모로서의 나는 어떤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무엇보다 아이의 특성을 내 마음의 거울로 비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긍정 육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부모님들께서 첫 아이는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둘째 아이를 낳을 때쯤면 아, 이제 자신 있어. 내가 아이를 한번 키워봤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키우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쩜 달라도 두 아이가 이렇게 달라요. 라고. 제가 얘기한 거 교수님 꼭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아이들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기질도 정말 다르고 그렇지만 기질을 잘 알고 이해하시면은 장점을 장점으로, 단점을 또 장점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네. 아이하고 소통이 잘 되면서 더 웃음 지을 일이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긍정 육아 또 성장하는 부모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지연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부모로서의 나를 진단해보고 우리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부모 교육에 좀 더 깊숙이 다가가는 시간을 만들 텐데요. 앞서 보신 화면처럼 엄마의 마술봉은 아니더라도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했지라고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함께 해주실 유아교육 전문가 김경란 교수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일촉즉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입니다 이잖아요. 사실 조그만 일도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이들과의 그 대치 상황일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의 고민을 사실 저희가 이제 강의에 앞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열어보면서 하나씩 짚어갈까요?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전면 등교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 학교를 많이 가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디어에 꽤 많이 노출이 됐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아이와 부모 간에 이런 부딪히는 일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어머니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참으시다가 폭발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게임하는 아이가 너무 시간을 오랫동안 하니까 등짝을 한 대 딱 때리고 아유, 그러니까요. 네, 그랬더니 아이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정말. 네, 정말 어머님께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여쭙고 싶은 말이 네. 만약 이웃집에 계신 분이나 내 친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그 친구의 등짝을 한데 놀랄 만큼 때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때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나 이웃집에 계신 분은 인격체로 생각을 하는데 네. 내 아이는 내 마음껏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생각이 일단 조금 더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건데요. 네네.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등짝을 때렸다. 네. 그래서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랐다. 아. 그 다음에 그 순간 수치심을 느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다면은 부모님께서는 화를 내실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이 네. 내가 때리는 것과 또 다른 타인이 내 아이를 때리는 거와는 또 별개라고 보통 생각들 그렇죠. 하시니까요. 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말로 해도 알아듣는 앤데 그러니까요. 왜 너를 때렸을까? 야, 듣고 나니까 화가 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아이를 체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이는 내 소유다. 내 자식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기 때문인데 네. 이제부터는 아이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서도 생각을 이제부터는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나이가 있으신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니 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아이가 부모를 신고하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인격체로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그런 일들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이 화면에 보면 사실 이제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한 건데요. 사실 이런 상황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부모님들은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친구를 때리거나 이런 불상사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4살짜리 아이에게 부모님께서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 때리면 안 돼라는 말씀을 즐겨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때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문제는 이 나이에는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걸 잘할 수 없는 연령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알고는 있지만 저축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이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아이들의 가장 발달적 특징은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아가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시면 싫어. 뭐 아니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첫 번째 사춘기에 해당됩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왜 친구에게 나쁜 행동을 했는지 조금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하루를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부모님께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동생이 태어났다.
예, 그러면 분노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은요,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집중하시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아이를 많이 안아주시고 기저귀 갈아주시고 늘 동생을 많이 돌보시면서 아이가 느끼는 거는 부모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그랬던 것 굉장히 같습니다. 굉장히 예. 불안해하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이 나이가 되면서 공부가 중요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놀이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온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느라고 또 아이를 피곤하게 하는 건 아닌지, 네. 뭐 동생이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조금 더 잘 돌보지 못하신 건 아닌지, 선행학습으로 아이가 많이 피곤해진 건 아닌지, 그래서 일단 아이를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또 특히 뭐 공놀이를 좋아한다라던가 네. 물놀이를 좋아한다던가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라면은요, 바깥놀이를 같이 나가주시는 것도 무척 도움이 되고요. 또 샤워를 시키실 때 욕조 안에 물을 받아놓고 물놀이를 마음껏 하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힘들어했을 때 친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는 행동을 더 많이 하거나 이렇게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사고뭉치가 되는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우리 아이가 요즘 무엇이 힘들어서 조금 더 저렇게 미운 행동을 할까 살펴보시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 이 5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때리는 걸 난 노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들 참 많이 제가 접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가 엄마나 아빠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댔는데 아빠가 웃으면서 그러지 마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반응을 할 때는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엄마나 아빠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다. 그건 허락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새로운 걸 봤을 때 이렇게 손을 대고 만지는데 엄마가 웃으면은요, 만져도 괜찮다. 되는구나. 네. 그렇죠. 우리 엄마가 이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런데 손을 가만히 대는데 엄마가 치치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거 만지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행동을 하자마자 0.5초 이내에 그거는 아빠가 아파. 그건 네가 때린 거야. 아빠 네. 그래서 싫어. 라고 단호하게 아이의 눈높이에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은요, 몇 번 그렇게 진행하면 아이는 다시는 아빠나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놀이를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와, 진짜 대한민국의 10대들은 정말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죠. 예. 우리가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뵈면서 아이 키우기 힘드시지요? 그러면요, 네. 고개를 떨구고 대답을 안 하세요. 네. 마치 알면서 뭘. 그다음에 맞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네. 얼굴에는 웃음기가 있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게 다 힘들긴 하지만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유독 힘드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아이를 알면은 훨씬 더 자녀 양육이 수월한데요. 일단 10대 아이들의 뇌 발달을 보면은 마치 헝클어진 공사장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뇌를 살펴보면은 네. 아이들은 그때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이 계속 입력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춘기 정도가 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잘 정리를 하고요. 네.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가지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솎아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버리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저분한 집안을 봤을 때 집에 들어와서 헝클어져 있는 집을 볼 때 일단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고 그다음에 제자리를 찾아두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뇌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때부터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에겐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는 그 호르몬 때문에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많이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독립성, 도전성, 공격성 네. 가장 많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아이들의 뇌나 아이들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짐승의 뇌라고도 표현할 만큼 네. 그래서 이성이 굉장히 흐려지는 시기인데요. 특히 전두엽이라는 게 이 이마 앞부분에 있는 뇌예요. 네. 그런데 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그런 뇌인데 전두엽 발달이나 이런 뇌 발달이 여성의 경우에는 24세, 남성의 경우에는 27, 8세까지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아, 꽤 오랫동안 발달 과정을 거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청소년 자녀를 보면서 키도 커졌고 그다음 막 근육도 보이고 네. 이러니까 철든 어른처럼 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신체만 커졌을 뿐 뇌 발달의 상태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이들에게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특징을 이해하시면은 너도 힘들 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삶을 들여다보면은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가장 최하위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기사로. 예.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자살률 역시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자살률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근데 2위인 나라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에 정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뭐 체육 활동을 한다라던가 원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라던가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시면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뇌 발달, 호르몬 분비 이해해 주신다면은 너 그렇게 화가 많이 났구나 정도로 조금 스쳐 지나가면서 네. 아이를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네. 아, 오늘 일촉즉발,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여러 사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를 살펴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구나. 이 기술을 잘 익혀서 서로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의 말에 우선 공감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네 마음이 그렇겠구나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다면 아이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더군다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받고 싶어하는 부모님께 자기의 어려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이 그렇게 두렵거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부모님께서 아이의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네 마음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아이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요.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어떻게 말하면서 지냈는지 아이가 뭔가 털어놓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표정을 보여줬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아이가 작은 말 한마디 할 때 놓치지 마시고 눈 반짝 뜨시고 눈높이 맞추시고 조금 더 바쁜 일이 있더라도 경청하면서 아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부모님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든든한 지원자를 얻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지연입니다. 이 앞서 보신 화면처럼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만 각각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가족들의 모습. 요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 유아교육 전문가 김경란 교수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 교수님 옛날에 우리가 그 옛날 그림책을 보면요, 이 아이가 울면 엄마가 그러잖아요. 문 밖에 호랑이 있다, 뚝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는 이 문 밖에 호랑이나 곶감보다 아마 이게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는데 한 수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정말 이 미다스의 손처럼 편리했던 스마트폰이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줄 때는 편했는데 우리 아이를 스마트폰에 뺏긴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네. 스마트폰은 너에게 어떤 거야? 그러면 보물 1호예요. 라고 말합니다. 속상하네요. 네. 그런데 우리도 스마트폰을 가끔 사용하다 보면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내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할 만큼 네. 너무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을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에 궁금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어떤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청소년들 보면은 스마트폰과 먹을 것만 있으면 나를 가둬놔도 괜찮아 라고 말할 만큼 네. 만사 다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이런 사탕, 달콤한 이런 기기를 어떻게 좋은 영향력으로 아이들에게 발휘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우선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고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2020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2020년 조사에 의하면은 과의존 주요 대상은 청소년은 36%까지 이르고요. 네. 또 유아나 아동도 28%까지 이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또 힘든 양육 문제를 해결했었던 이 스마트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엔 주어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아이가 눈을 떼지 못하니까 네. 부모님들의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뭐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더 많은 시간을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에서도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부모님께서도 중독은 무엇인지 또 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 자체가 정말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걸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스마트폰이라던가 어떤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코로나19 시대에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어떤 컴퓨터 이런 것들을 줄까 말까 고민하던 부모님들께서 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맞아요. 되었었던 거죠. 네. 와, 87.7%면은 한 학급에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이 뭐 고작 해봤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네,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건 물론이고요. 네. 3명 중에 1명은 나에게 스마트폰은 꼭 필요한 가장 소중한 물건이다. 네.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유튜브를 보는 게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답변인데요. 아마 사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그 부모님들께서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행동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부모님들께서 편리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시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네. 먼저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네. 영유아하게 스마트폰을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팝콘 브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영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던가 네네. 아니면 굉장히 즐거운 음악, 빠른 음악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빠르게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이 아니면은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오래 노출된 유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정서적인 활동, 정적인 활동에 집중하지
집중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 장애를 보이는 ADHD 현상을 보인다던가요. 부모님들께서 책 한 권을 제대로 엉덩이에 붙이고 보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상에 바로 직결되는 게 바로 네. 스마트폰에 영상 노출이 많이 되는 유아들의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영유아기에 아까 교수님께서 사실 아이들의 두뇌가 제일 많이 발달하고 제일 많이 어떤 게 커지는 시기인데 사실은 이것 말고 더 많이 이 발달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에는 전두엽에서 종합적인 사고력이라던가 아니면 자기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엔 언어 발달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스마트폰이라던가 어떤 영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께서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때 아이들의 뇌파를 검사해 보면은 잠잘 때 나오는 수면파와 동일한 뇌파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5가지 감각 활동을 여러 번 많이 즐기는 동안에 인지 발달도 이루어질 수 있고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네. 유아들이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이라던가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동안은 결국은 아이는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발달도 멈춰 있고 경험도 멈춰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요. 1살에서 2살까지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많이 지속하면서 네. 특히 부모님과 가족과 또래들과 사회적인 발달, 그다음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특별한 애착 관계 이런 걸 형성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인데 네. 이런 시기에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영상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시기가 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실은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왕 볼 거면 좀 더 교육적인 걸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틀어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리 교육적인 거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은 내 아이의 뇌는 사실 잠자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교육적인 거니까 아이가 교육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네. 아이도 즐겁고 부모님 입장에선 교육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즐거움도 많이 경험하고 그다음에 손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할 때도 계속 하고 싶다던가 그렇죠. 예.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만하기로 한 시간이 되어서 부모님께서 이제는 그만할 시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거를 도저히 화를 내는 거죠. 중단할 수 예. 없어서 화가 나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건 중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이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 전자기기를 굉장히 많이 가까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너무 일단 좋지 않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이 무조건 그냥 갑자기 보지 마, 안 돼 라고 해버리면 사실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훨씬 더 네.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매체를 아니면 스마트폰, 전자기기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는지 너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시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보아야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네. 그런 부분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서 스마트폰을 뺐거나 네. 아니면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뭐 요금 제한을 바로 걸어두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께서 독단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엄마나 아빠는 네가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 어느 만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조금 더 협의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많은 부모님께서 부모 역할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일단 네.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너도 나처럼이라고 네.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게 부모 역할이 어려운데요. 네. 일단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게임 말고 그만큼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취미에 어떤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개인 그만하고 공부해라고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임을 그만하고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게임을 중단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게임만큼은 아니더라도 게임을 그만할 만큼 즐거운 활동을 준비해 주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아이가 그 시간에 게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영화를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서 축구를 하니까 재미있더라. 네. 그래서 조금 다른 몰입할 활동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게임을 그만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을 그만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즐거움을 찾고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몰입할 즐거운 일, 그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난 이 다음에 무엇이 되고 싶어, 네. 아니면 무엇을 하니까 즐거워 하는 그런 걸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지금 게임을 하는 게 무척 안 좋은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가는 게 어렵다면은 게임보다는 덜 좋은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그걸 하는 것보다 낫다는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무척 차선책을 중요합니다. 찾으시는 게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공부는 안 하더라도 나 밴드를 배울래. 나 막 뭐 공부는 안 하더라도 친구랑 좀 영화를 보러 갔다 올게. 네. 그랬을 때 허락해 주신다면 네. 게임을 하는 시간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들어가신 다음에도 휴대폰을 계속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사실 엄마 아빠들도 집에서 휴대전화를 못 놓는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래서 꼭 전화기가 필요하기보다는 네. 뭔가 잠깐 짜투리 시간에 네. 휴대폰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휴대폰 잠자는 조그만 바구니를 준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휴대폰 집으로 보내자 하고서는 바구니에 가족들 휴대폰이 모두 나란히 네. 쉴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아이들이 구태여 가정에 온 다음에도 내가 이거 손에 꼭 쥐고 있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휴대폰을 뭐 거실에다 다 같이 휴대폰 바구니에 넣어둔다던가 그래서 조금 멀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네. 매우 중요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부모가 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야 자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 정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우라면 해외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다른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네, CNN에서 연구를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라던가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네. 항상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봐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이 방에 컴퓨터가 있거나 그다음에 아이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으면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우시지요. 요즘에는 워낙에 SNS 종류도 다양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뭐 모르게 뭐 SNS를 한다든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번에 못하게 끊기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가끔 부모님들께서 네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엄마가 압수야. 아, 맞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네.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아이는 내 인격 자체가 어머니에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 중에 누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압수야라고 말하지 네. 않잖아요. 언짢은데요. 네, 그래서 어른들은 업무에 꼭 필요한 거를 사용하는 게 아닌데도 어른들은 마음껏 사용해도 되고 아이는 네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이랑 협상을 조금 벌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가 어느 시간대 스마트폰을 사용할런지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할런지 조금 함께 약속을 정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네.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시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아, 왜 스마트폰을 할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들까? 근데 사실은 그 즉각적으로 오는 반응들, 자극적인 반응들이 있어서 그런 게 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수님 말씀대로 아이가 이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즐거운 대체제를 부모께서 제안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스마트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4차시까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또 자녀에게 보여진 나의 모습은 어땠을지 네.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데 내가 좋은 부모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특히 기질이라던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고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실 거고요. 또 혹시 지내다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셔도 네. 아, 너도 그러니 나도 정말 힘들었어 라고 공감 형성을 하시면 쉬우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아교육 전문가 김경란 교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아이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